나는 40대 초반의 남자이다. 가까운 지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고 지방에 내려갔다. 조문을 마치고 온 터라 늦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식탁에 아내의 쪽지 한 장뿐이었다. 애들은 방학이라 할머니 댁에 가고 없으니 혼자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는 아내의 쪽지였다. 그래서 간단히 씻고 마트로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사서 봉지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집으로 오는데 이 시간에 사람들은 없고 조용했다. 승강기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걸어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훈이 아빠 맞죠? 하고 물었고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회사 안 가셨네요. 라고 물었고 나는 오늘 휴가 냈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그럼 집에 아무도 없나 보다. 나도 혼자 있는데 밥 같이 먹을까요? 하고 묻는 게 아닌가. 나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좋게 거절했는데 할머니는 저는 바로 윗집에 살아요. 그러지 말고 집에 짐 갖다 놓고 올라오세요 하길래 2번이나 권유하니 이웃 간에 거절하기도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또 나를 보더니 운동 갔다 오나 보네요 라고 또 참견을 했고 나는 내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조금 있다가 점심때 갈게요. 하며 집으로 들어와서 장 본 것은 대충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단하게 집안 청소도 하고 시계를 보니 12시가 되어 가길래 할머니가 사시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초인종을 누르니 나를 무척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반기듯 즐거워하시며 맞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다. 나는 할머니와 대화를 하며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설거지를 해드리고 커피를 타서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자녀가 없이 두 부부만 살고 있다는 사연도 듣게 되었다. 자녀들이 없어 오해도 많이 받고 시부모에게 구박도 많이 받았지만 불임인 남편을 버릴 수 없어서 결혼 생활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로 살고 계신다 한다. 할머니는 60대 중반이었고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는 순간 갑자기 출산하지 않은 할머니의 몸이 궁금해진 것이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보았다. 할아버지랑은 부부 관계를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젊어서는 열심히 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의욕이 없는지 안 한지 오래됐지 하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하고 싶으면 지훈이 아빠가 해줄 거야? 라고 되물었다. 나는 그럼요. 할머니가 원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 하나 해야 돼요. 비밀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당연하지 하고 대답했다. 나는 그럼 지금 할까요? 하고 물었고 할머니가 말 나온 김에 빨리 해봅시다 하고 대답했다. 나는 할머니 저 집에 가서 양치 좀 하고 올게요. 문 잠그지 말고 계세요. 라고 말하고 집에 내려와서
양치를 하고 간단히 샤워를 다시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그고 주위를 보니 할머니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얼굴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몸매는 30대라 말해도 다 믿을 정도로 관리를 잘하셨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멍 때리고 있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는 내 다리를 보더니 우아하며 감탄했다. 나는 할머니와 일을 치르기 시작했다. 할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더니 할머니에게도 반응이 왔다. 할머니는 너무나 좋아했고 우리는 최고로 좋은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는 연세와 경험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지 부담 없이 일을 치렀다. 40여 년을 살면서 할머니 같은 스타일은 처음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너무 좋았다. 아이 없이 살아온 외로운 인생을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욕실로 가서 할머니를 씻겨주고 나도 씻고 인사를 한 다음 집으로 내려왔다. 그 후로 아파트에서 할머니를 보게 되면 인사만 했고 어느 날 운동기구 앞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마침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할머니가 귀여워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다. 나도 할머니 번호를 저장했다. 할머니에게 연락이 온 것은 토요일 오후였다. 부침개 먹으러 오라는 문자였다. 마침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고 사촌들이 많이 오니 하루 자고 오겠다고 했던 터였다. 심심한 주말에 뭘 하고 보낼지 계획하려던 차에 할머니에게 문자가 왔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달라고 했고 할머니는 바로 전화를 했다. 지훈이 아빠 오늘 우리 영감도 강원도로 동창들 모임에 가서 집에 없어. 우리 집에 놀러 와라고 했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샤워를 하고 막걸리 2병을 준비해서 할머니네 집으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요리 솜씨도 일품이었다.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갈한 모습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도 귀여웠고 준비해 주신 부침개에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덧 밤 9시가 되었고 할머니는 나에게 오늘 밤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게 아닌가. 나를 기다리며 집안 청소도 싹 해놨다는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걱정 말라며 안 그래도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번에는 한 번뿐이었지만 오늘은 각오하셔야 될 거라고 말하고 할머니와 참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는 나와 일을 치른 날 나를 잊을 수 없다고 하셨고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티 나지 않게 할머니와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나와 2번이나 일을 치렀고 할머니는 가볍게 코를 골며 잠들었다. 내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는 할머니가 너무 예뻤다. 아침이 되었고 아직 자고 있는 할머니 몰래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서 일을 치르고 싶었지만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았다.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집을 비우셔도 내 아내가 따로 약속이 있거나 외출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었고 내 아내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께서 집에 있으셨기 때문에 할머니와 난 따로 만날 수 없었고 그렇게 우린 차츰 멀어져 갔다. 그러다 보니 난 비정상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사를 갈 생각도 했지만
현재 아내가 이 집과 동네에 너무 만족해했고 아들 학교와 사교육 관련해서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었다. 연락 받는 것도 눈치 보이고 괜히 아내에게 들킬까봐 할머니 번호를 차단할까도 했지만 차마 차단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유는 할머니와의 황홀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된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저희 아내. 저는 최근에 이런 예쁜 두 얼굴의 아내한테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아이를 매주 친정에 맡기고 저한테는 친구와 놀고 오겠다고 하고 밤 늦게 들어오는 아내. 제가 출장이라도 가는 때에는 친정에 며칠씩 맡겨놓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내가 주말에 친구와 놀고 싶을 수도 있고 제가 출장 간 틈을 타서 본인도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듣게 된 아내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 아내가 혹시 외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오늘 좋았어. 땡땡씨도 잘 자고 벌써부터 보고 싶네. 내일 또 봐. 이렇게만 보면 그냥 주변에 친한 사람이랑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아내의 말에는 사랑이 뚝뚝 묻어 있었어요. 저한테도 주로 하는 멘트이지만 대체 누구한테 이런 멘트를 하는 건지. 저는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제대로 된 물증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땡땡씨, 저 땡땡이 남편인데 혹시 최근에 땡땡이 조금 이상한 점 없었어요? 친구들과 이미 입을 맞춰 놓은 건지 하나같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아내의 친구들. 하지만 그중 한 친구로부터 최근에 남자가 생긴 건지 친구들과의 자리도 일찍 피하고 항상 옆에 한 남자를 끼고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 말고 다른 남자라뇨. 대학 시절부터 5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우리인데 정말 사랑해서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저희인데 항상 저만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라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친구 땡땡씨를 통해서 앞으로 정보를 얻기로 했어요. 며칠 몇 시 땡땡 카페에서 저희 다들 보기로 했어요. 며칠 몇 시 땡땡 카페라. 저는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또 데리고 오는지 보기 위해서 미리 카페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아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카페에 등장한 아내. 아내 옆에는 아내 친구가 말했던 듯이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뭔가 싸한 촉에 위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대학 때 저와 아내의 사이를 연결해준 친구.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우다니. 카페에 앉아서 아내와 아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친구와 아내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둘이 뭐가 좋은지 눈만 마주칠 때마다 히히. 역시나 잠깐 얼굴을 비추고 아내와 친구는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친구가 카페에서 나가자마자 아내와 친구 뒤를 밟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아내와 친구.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서
아내와 친구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저 차 뒤 좀 따라잡아 주세요. 돈은 두둑히 드릴게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냐면서 꼭 잡아주시겠다 하시는 택시 아저씨.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닌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친구 아내. 저는 아저씨께 바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돈을 건넨 다음에 튀어내리듯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팔짱을 끼고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친구 아내를 보고는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바로 달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마냥 아내와 친구가 놀라더군요. 둘이 만나면서 이런 상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걸까요? 너 어떻게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울 수 있냐? 네가 대학 때 소개시켜준 거잖아. 너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설마 대학 때부터는 아니지? 너 내 등 쳐먹은 거냐? 계속해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와 친구. 아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상대로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내와 친구에게 따지듯이 말을 하면서 계속 분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 아내와 친구. 뭘 들어보라는 건지 참 어이가 없고 더욱더 분노감이 들었습니다. 전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정리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것들이 저한테 들킨 후부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더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아이를 여전히 시댁에 맡기고 그 새끼를 만나러 가더군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 기본이었고 말입니다. 그나마 제 편이 되어주었던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은 최근 들어서는 잘 만나지 않는지 정보도 없었고 저는 점점 아내와 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상황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은 온통 아내와 제 친구라는 놈이 같이 있는 상황만이 떠올리면서 분노감에 차 있었고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져 오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잘 마시지 못했던 저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가는 길, 술을 마시면서 하도 울어서 눈앞은 뿌옇고 걸음걸이는 흐느적. 술이 저를 삼킨 건지 제가 술을 삼킨 건지 그렇게 흐느적 걷던 중에 눈앞에 예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라니? 취해서 아내가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봐도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제 아내, 그 옆에는 남자가 서 있더군요. 취한 그 와중에도 이 둘은 아내와 제 친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순간 정신이 똑바로 들어 그 둘 뒤를 따랐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둘은 숙박업소로 들어가더군요.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따라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확인하고 같이 온 일행인 척하며 방금 들어간 두 사람하고 일행인데 웬만하면 옆방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될까 싶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바로 옆방 키를 저에게 주더군요. 키를 받고 저는 빠르게 두 사람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했던 건지 이미 그 둘은 복도에서 서로 뜨거운 시선과 입을 주고받으면서 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런 그 둘을 보면서 저 역시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남아있던 소주를 들이부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제 아내가 저 새끼와 있는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다시 술 기운이 돌아오니 뭔가 자신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너무 떨리더군요.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 정말 오래전부터 나를 등쳐먹고 있었던 걸까?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뒤로 한 채 아내와 친구가 들어간 방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리는데 이미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을 두 사람에게는 문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건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른 채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문도 두드리고 했던 탓인지 문이 열렸어요. 열리는 문 사이로는 대충 샤워 가운을 두른 헐벗은 친구와 아내가 보였어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라는 표정으로 놀래서 보는 친구와 아내. 빠르게 닫으려는 문을 잡은 채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잡아 앉혀놓고는 하는 말이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최근에 조금씩 만나서 얼굴만 보는 정도였다는 아내. 이거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무 말이 막 튀어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놈에게는 주먹질 한번 하고 아내에게는 뺨 한 대 날려주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니? 꾸준히 사랑해주고 우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내 사랑은 언젠 한결같았고 너만을 향해 있었는데 부족했던 게 뭐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는 아내. 그런 아내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온 친구의 말은 정말 제 모든 이성을 끊어놓는 말이었어요. 나 대학 때 땡땡이 좋아했어. 근데 네가 계속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든 연결해달라고 하니 그래도 나보다 땡땡이를 너무 좋아하는 네가 우선이겠다 싶더라. 그런데 네가 땡땡이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도 나는 땡땡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조심스레 다가가 봤는데 땡땡이도 싫지 않은지 받아주더라. 정말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좋더라.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먼 시간 후에 이렇게 이어진 우리 사랑도 사랑으로 봐주고 이젠 땡땡이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 결국은 제 아내를 본인이 소개해줬다지만 예전부터 제 아내를 탐내고 있었던 친구. 그리고 저랑 정말 친한 사이인 것을 알면서도 제 친구의 접근에 끌려서 지금까지 서로 만나온 아내. 게다가 애까지 있는 제 아내가. 그 다음에 나온 제 아내의 말은 제 세상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 말고 땡땡씨가 더 좋아졌어. 대학 때 땡땡씨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당신 말고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있었겠지. 물론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한 시간도 좋았어. 하지만 땡땡씨를 만나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 차라리 이 사람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어. 당신도 좋았지. 하지만 항상 나보다는 일이 먼저. 난 항상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몇 순위인지 의심이 들었어. 살면서 나는 당신에게 점점 실망하고 당신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었어. 당신만 날 좋아하면 뭐해. 나는 점점 당신에게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다시 잘해주겠다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이미 당신이 너무 싫어졌어.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말 아내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고 우리 사이 아이까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이 튼실하고 많은 돈을 집에 벌어줘야 하니까 일도 열심히, 가정도 열심히 돌보려 했던 저. 하지만 아내가 빈자리를 느끼진 않을까. 항상 아내를 위했던 저인데 아내는 뭐가 더 부족했던 것일까요? 둘째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우리 사이인데 언제부터 이 새끼한테 눈길이 간 건지 정말 머리까지 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사정사정하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에 와서 누워있는데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첫 아이가 생겨서 기뻤던 순간 등등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저녁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피 터지는 복수를 해줄까도 생각했지만 이제와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었습니다. 양육권과 이자료를 받아내고 생각보다는 조용하게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들 둘은 만나서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였던, 과거에 둘이 바람을 저에게 알려주었던 친구가 그러더군요. 제 아내는 또 한 번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제 친구놈이 아내 말고도 여러 여자들과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정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계속해서 저와의 잠자리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밤에 급하게 자신을 찾는 전화를 받고 나간 곳에 제 전 아내가 그렇게 온몸에 멍이 든 채 앉아 울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요. 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놈의 소식을 최근에 들었으니까요. 이미 그 친구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한 것 같다고 했고 그렇게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의 목숨까지 빼앗아갔다고 하더군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이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어디선가는 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복수를 해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했고 이미 죽어버린 친구에게 남은 증오심 따윈 없습니다. 그저 받아야 할 죗값을 그렇게 받았겠거니 하고 말았죠.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클수록 절 많이 닮아가는 아이와 이런 제 아이까지 품어주고 있는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옥길을 걸을 때 저는 저만의 길을 또 가고 있었으니까요. 전 앞으로 저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제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 한 여자에게도 온 마음으로 다해 잘해주려고요. 바보같이 지나가버린 여자 생각으로 제 모든 삶과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까지 다 부정적으로만 보고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지난 제 삶을 떠올려 보면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왠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엄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아빠는 이름도 얼굴도 몰랐어요. 언제부터 없었던 건지도 몰랐고요. 그냥 처음부터 없었어요. 엄마는 미혼모였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모와 삼촌들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일을 하느라 바쁘셨고 엄마의 빈자리는 이모들과 삼촌들이 채워줬었죠. 전 어릴 땐 그게 뭔지 몰랐기에
그냥 이모랑 삼촌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중학생 무렵 저는 엄마가 술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뭐 그런데 놀라긴 했지만 내심 저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죠.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할까부터 시작해서 결국엔 나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까지 생각이 들면 어린 마음에도 참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전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엄마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삼촌들이 저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기분이 상당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엄마에게 말하기에도 뭔가 애매한, 그리고 말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와 저는 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은 일을 하는 이모들이 모여있는 기숙사 같은 곳에서 지냈었고, 삼촌들은 그런 이모들과 저희 엄마를 항상 감시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그냥 같이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크면서 알게 되었어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엄마와 이모들이 전부 일을 하러 가게 되면 그곳에 남은 건 저와 삼촌들 뿐이었습니다. 그 삼촌들이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많이 예뻐해줬고 정말 재밌게 잘 놀아주기도 했어요. 삼촌들 중에서도 저를 유난히 예뻐해주는 경덕이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경덕이 삼촌은 저랑 놀아주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민감한 부분들의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쁜 년이 얼른 커서 삼촌한테 시집와라 하고 얘기했어요. 전 그때만 해도 경덕이 삼촌을 제일 좋아했기에 시집이라는 말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알겠어 하고 맞장구 치곤 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겪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쯤 사춘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죠. 엄마의 직업,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이모들의 정체, 삼촌들의 정체,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전부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게 싫고 창피하고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반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항상 곧장 집에 가곤 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에 찌들어 있는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제 집이라고 들어가야 하는 게 너무 끔찍했죠. 그래서 저는 동네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저의 사춘기를 제일 먼저 알아챈 건 경덕이 삼촌이었습니다. 경덕이 삼촌은 항상 늦게 오는 저를 걱정해줬고 동네에 저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런 날이 지속되자 하루는 경덕이 삼촌이 저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면서요. 저는 경덕이 삼촌을 따라 나섰고 저는 그날 경덕이 삼촌과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어요. 술은 참 썼지만 마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쓴맛에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경덕이 삼촌에게 제가 요즘 하는 생각들에 대해 털어놨고 경덕이 삼촌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촌들에게 진 빚이 많아서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삼촌들은 그냥 감시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 감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하더군요. 도대체 얼마나 빚이 있길래 우리 엄마는 여기서 계속 일을 해야 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물었고 삼촌은 나랑 친하니까 그냥 우리 다른 곳에서만이라도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울면서 말했죠.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더군요. 삼촌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건 삼촌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홀짝홀짝 술을 들이켰고 눈을 떠보니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낯선 곳에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눈을 떴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경덕이 삼촌이 절 이곳으로 데려온 것 같았지만 삼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몹쓸 일이라도 당한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 그곳에 있는 것도 소름이 끼쳐서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전 집으로 향했고 그곳엔 경덕이 삼촌이 있었습니다. 전 놀라고 궁금한 게 많은 눈으로 삼촌을 쳐다봤지만 경덕이 삼촌은 너무 태연하게도 이 집 왔냐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저만 들리게 귓속말로 너희 엄마한테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경덕이 삼촌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후회를 하네요. 그때 제대로 끊지 못했고 그 후로 경덕이 삼촌은 저를 자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전 당연히 이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삼촌에게 소리쳤지만 삼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삼촌과 둘이 있는 시간들은 잦아졌고 이 일을 엄마에게 말해도 소용없겠지 생각해서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했고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경덕이 삼촌의 그런 행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점점 상해갔고 전 항상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며 역겨웠기에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라가는 저를 보면서도 엄마는 절 걱정하는 말 따윈 없었어요. 그랬겠죠. 당장 엄마 본인부터가 힘든데 딸이 그런 게 눈에 들어왔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눈치채주길 바라고 걱정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도 했지만 또 막상 죽으려고 하니 그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죽지 못한 채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딱히 잘하지도 않는 공부를 해가며 엄마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동네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혹여나 엄마가 저에게 엄마가 하는 일을 하라고 할까봐 걱정이 됐지만 다행히 엄마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함께 알바하던 알바생 중에 대학생 오빠가 있었습니다. 큰 키에 하얀 피부, 잘생긴 얼굴과 다정한 성격에 점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전 그 오빠를 남몰래 짝사랑하게 됐죠. 그 오빠는 휴학을 하고 용돈벌이를 하는 오빠였어요. 저와 그 오빠는 하루 종일 알바를 했기에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매일 보는 그 오빠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껏 봐왔던 남자들과는 달랐죠. 그리고 그 오빠를 마음에 담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빠에 대한 마음이 커져갈수록 저는 제 상황을 더욱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던 만행이 멈추질 않았으니까요. 전보다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그렇다고 제가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어느 날 오빠가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너무 좋았지만 저는 그 오빠의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럼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 같은 애가 그 오빠의 마음을 받아주고 같이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분노와 증오, 갖가지 감정이 섞여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칠 수도 없는 그런 눈물이 흘렸죠. 뭐라고 할 줄 알았던 그 오빠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런 저를 안아주었고 오히려 제가 편히 울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오빠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정이 좀 되고 나니 그 오빠와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근처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함도 덜함도 없이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저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았던 오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며 자기 일처럼 화를 냈습니다. 세상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엄마도 저의 힘듦에 위로라고는 해주지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이 오빠가 날 위로해준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던 그 오빠가 그러더군요. 오빠네 아빠가 경찰이며 아빠에게 말하면 분명히 절 도와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뒤에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말이라도 고맙다고 하며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오빠와 헤어져서 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있더군요.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가 아는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은 바로 엄마 경덕의 삼촌이었죠. 그 둘은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고 저는 왜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대화 중에 제 이름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듣게 된 대화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다 갚아진 거 아니니? 은희가 그 정도 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너한테 빌린 돈이 이렇게 줄어들지를 않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난리야. 아직 멀었어. 괜한 꼼수 부리지 말고 딸 자식이나 잘 키워. 가만 듣다 보니 엄마의 빚은 전부 경덕이 삼촌에게 빌린 것이었죠. 그 빚을 조금이라도 청산하는 조건으로 시킨 것이 바로 엄마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는 나의 힘듦을 알고서도 모르는 척 했구나. 그 돈이라는 것을 갚아보려고 그렇게 날 만든 거구나. 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이 살기 위해 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죽이고 싶었죠.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그 오빠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둘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라도 말할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날 가장 위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엄마마저도 절 버린 것이었으니까요.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이 말한 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말씀드려서 일을 해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빠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오빠 부모님들은 당장 그곳에서부터 나오라고 해주셨고 본인들의 집에서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절 받아주신 거죠. 저와 동갑내기였던 오빠의 친여동생 방에서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여동생도 너무 저에게 잘해주고 성격이 좋고 따뜻해서 저는 그곳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아버지 덕분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저는 알바도 그만두고 그냥 오빠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 중 제 이야기를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서로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으니까요. 정말 긴 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몇 번이고 해야 했고 증거를 제출해야 했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절 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네 집에서 머무르면서 그나마 살 수 있었고 그 싸움에서 마침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했을 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의 배신감 또한 너무너무 컸습니다. 아무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여튼 저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오빠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해결되고 나서까지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집도 돈도 없는 저인 걸 알아서 오빠네 부모님은 계속 집에서 함께 지내길 권유하셨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하지만 저는 거부하고 홀로서기를 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까지도 그분들은 헤아려 주시면서 저에게 빌려준다 하시며 돈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염치 없지만 꼭 갚겠다는 마음으로 오빠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해서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죠. 제가 짝사랑했던 오빠였지만 이런 상황들을 다 오픈하게 되면서부터 그 오빠와의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저란 애가 그래선 안 되죠.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희는 친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오빠네 부모님도 그런 저희를 그저 바라봐 주셨죠. 사실 저는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 게, 아무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곤 하지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빠가 저에게 호감이 있어 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다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분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혼자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빠가 보여주는 마음을 다 쳐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오빠를 좋아했고 제 모든 걸 줄 수 있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제 마음마저도 너무 무서운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지만 나를 구해준 사람이니 더욱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를 많이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년 후 오빠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께는 허락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생각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지금도 저는 그 마음들이 너무 무한히 넓게 느껴져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둡고 두려웠던 과거 따위는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땐 이런 일상들이 저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지금도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흐릅니다. 전 절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남은 날들을 정말 행복하게만 아껴드리며 지내려고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